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힘든 하루였죠. 바로 기침이 나와버리네. 제가 힘든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고. 우리가 힘든 네, 거보다 네. 그 투자 많이 하신 분, 손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네, 보면은 그렇죠.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양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아직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가슴에라도 양봉을 하나 품고 가시는 분들한테 그게 양봉이에요? 예, 이거 음봉은 아니잖아요. 시가 대비해서 올라서 빨간색으로 끝났으니까. 아니, 난 지금 웬 그래서 귀신 아니 눈이 이렇게 이게 하트에 눈이 달린 거군요. 네네. 그래서 양봉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그 가슴에 양봉 하나를 제가 대신 심어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뭐 양봉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네 시장이. 네. 일부러 단 거예요? 그냥 옷이 원래 그렇게 원래 이 옷은 이 스타일로 브랜드가 네. 또 우리 민재기 팀장님의 패션 감각 인정해드리는 걸로. 밥 비용 아니면은 네. 시장이 좋아지면 뭐 의상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입을 텐데 어쨌든 뭐라도 하나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그 힘을 드리고 싶어서 입으셨다는 선택하셨다는 옷이니까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뭐 의상을 누가 협찬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아니 기대도 안 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좀 돌아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냉정하게 시장의 지표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가족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안화가 살짝 지금 약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 노란색 위치 영역을 한번 보시면 위쪽으로 급격하게 위안화가 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6.73 위안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가 6.68, 6.67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시 위안화가 조금 윗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약간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에서 잘 버텨왔는 나라인데 중국 쪽에서도 혹시나 뭔가 노이즈가 좀 발생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을 계속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급격한 위안화의 약세 움직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이렇게 하락 움직임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와 함께 상해 지수가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추세선으로 추적해온 그 라인을 어제 살짝이지만 이렇게 이탈하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상해 지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의 약세와 중국 상해 지수가 최근에 올라오던 이 추세들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요 최근에 제가 행보하고 있는 구간이 조금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각도가 지금 눕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상해 지수도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중국까지도 혹시라도 조금 흔들리는 그림이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뭐 이제 완전 또 아침 시가는 미국 영향 받고 10시 반 이후에는 또 중국 영향을 받아버리면 또 이제 쉽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약간 에너지가 분산되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가 위안화 약세와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 주봉의 MACD 오실레이트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길이가 길어지는 그림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는 거의 붙고 있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길이가 붙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뚝 떨어지는 음봉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뚝 떨어지는 음봉으로 진행된다면 요 길이가 오히려 붙어버리고 오히려 짧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주 후반에 바뀔 수도 있는데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뭐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고 중국 쪽의 변동성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장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글로벌 회의 새벽에서 가장 이제 주요
중요하게 있었던 헤드라인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뭐 월스트리트 쪽에 내용이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유가가 뭐 3% 정도 하락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40년 동안 가장 높은 물가가 발표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캐나다도 인플레이션이 뭐 어버브라고 돼 있죠. 뭐 조금 높게 39년 최고치의 물가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5% 넘는 물가, 미국도 8% 넘는 물가, 뭐 영국, 캐나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아주 역사적인 최고치를 돌파하는 뭐 그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로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라가르드 ECB 총재께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 앞으로 7월부터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로화가 살짝 위로 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1.05까지 지금 살짝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로화의 강세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좀 나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더 강세 흐름이 나타나서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21,000달러 이렇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 20,000달러 초반까지 다시 조금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여전히 왔다 갔다 변동성은 크고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다시 1,000까지 지금 다시 내려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밑으로 또 출렁이면 심리적으로 또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2만과 1000이라는 이 마디 지수를 또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 쪽에서는 좀 지켜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좀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유가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유가에 영향을 준 부분들은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유류세를 3개월 좀 면제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유가에 약간 심리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오늘 뭐 파월 의장 입에서도 나오고 막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지금 불거지다 보니까, 야, 그러면 뭐 유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경기 침체 와서 수요가 떨어지면, 수요가 감소하면 유가는 결국에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오늘 유가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유가를 이렇게 하락시키는데 좀 일조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사실 많이 빠졌어요. 저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거, 야, 얼마 전만 하더라도 120을 향해서 갔었는데 100이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판에 조금 회복을 해서 105 정도 회복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욱 심해지면 잘하면 100까지도 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원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휘발유, 가솔린 가격 이런 것들이 진짜 떨어져 줘야 우리 물가에 이제 그 긍정적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물가를 잡는데.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글로벌리 정제 시설 자체가 몇 년 동안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증산을 해도 정제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잘 뭐 정책 관련자분들이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유가는 뭐 심리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또 하나는 이슈는 저는 최근에 원자재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구리 가격이 경기 침체의 신호 아닌가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닥터 쿠퍼인 구리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근데 이제 어제 이슈가 좀 됐던 것은 이제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소매 가격들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치솟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옥수수 뭐 이런 밀, 뭐 콩 가격들이 이렇게 다 떨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사실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라갈 때 이것도 물가에 영향을 주고 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니까 힘들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료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근데 이게 하락해주면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뭐 또 수요가 줄어들고 또 이제 안 좋은 식으로 또 다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주들한테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좀 시차를 두겠지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겠지만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제가 업종별 흐름 그때 우리 표를 볼 때 이 이야기는 잠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파월 의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리세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 이제 입에서 자꾸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참 자신 있다 그러셨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이 자꾸 바뀌시고. 근데 이번에 네. 보니까 그때 그 급락이 있기 전에 네. 가지고 있던 주식들 다 팔았다는 것 때문에 또 요즘 도덕성 논란도 있더라고요. 파월 의장, 저는 몰랐는데 파월 의장이요? 아, 진짜요? 아, 이거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짜증나서 아, 이건 실망인데.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몇몇 연준인들이 위원들 뭐죠 도덕성 자산내? 문제로 네네. 탈락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똑같이, 그랬었잖아요. 네, 아. 근데 어. 파월 의장도 그랬다는 신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네. 봤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신뢰가 진짜 완전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금융감독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그런 걸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진짜 실망스러운 국민들이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파월 의장이 진짜 그런 걸 했다라면 저도 너무 씁쓸하네요. 뭐 이분들을 믿고 우리가 어쨌든 많이 따라 세계 경제가 이분 경제 대통령을 따라서 가는데 참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네요. 자, 아무튼 뭐 오늘 파스블이라고 했습니다.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코멘트를 제가 한번 중요 부위만 아침에 제가 경제 TV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했는데 뒤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물가가 너무 치솟고 있어서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 잡는 데만 집중을 하겠다. 뭐 고용이든지 뭐 이런 것들 관심 없고 인플레 잡는 것만 신경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인플레 잡으려면 지금 본인께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 지속하는 거니까 이쪽에다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장중에 시장이 이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나스닥 지수, 뭐 미국 3대 지수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코멘트만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는 인플레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거다. 요게 이제 좀 시장에서 임팩트 있게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고 긴축 정제를 다룰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펀더멘탈은 괜찮으니까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강한 지금 긴축을.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예상 못했다. 근데 확실히 침체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뒤늦게 막 해버리니까 참 혼란스러운 거죠, 시장은. 예. 그래서 2%의 인플레이션율과 건재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오늘 새벽에 하시면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이끌어냈다. 왔다 갔다. 왜냐하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저는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나스닥이 1%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하길래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만 조금 우호적으로 나와주면 또 기술적 반등 성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 막판에 장이 또 밀렸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도 지금 한 0.3% 지금 마이너스 밀려있죠. 되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 또 불안한 거야. 네. 오늘도 디커플링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이것도 오늘도 좀 어려운 장이 되나.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굴 믿어 요즘 네. 파월도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요. 뭐 의심하고 의심하자. 생각했던 것대로 시장이 뭐 왜냐하면 이러한 뭐 공급단의 뭔가 병목 현상이라든지 전쟁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다. 그래서 정책을 다시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표님의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새벽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였습니다. 특히 10년물 금리가 3.15까지 3.3에서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기 침체 한마디에 물가와 경기를 같이 반영을 하는 10년물 금리가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금리가 떨어지면 뭐 나스닥의 성장주들, 테크주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뭐 별로 움직임도 없었고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 그림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덕분에 그나마
달러가 105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행히 이렇게 살짝 주춤하는 그림 정도가 오늘 새벽에 이 글로벌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정도였지 않나. 그래서 105 위로 만약에 이게 더 치솟았으면 또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은 공격적으로 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달러 원환율이 오늘 1,300원을 확실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다행히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여전히 104를 유지하고 있는 이 수준은 낮지 않은 수준이다,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 점검을 좀 한번 해보고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 달러 원환율이 1,300원을 지금 막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아마 1,3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들이 상당히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 1,300원을 돌파했을 때 케이스도 막 찾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하시던데, 우리 816 가족 여러분들은 뭐, 불편하게 찾아보시지 않게 제가 직접 그래프도 그렸고, 과거 케이스의 또 수익률도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그거는 약간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희망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요즘 희망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증권사니까 이제 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시계 우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거 같으면 제가 제 사비를 들어서 가슴에 양봉을 품고 오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저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네,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에너지가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 올라가는 그림은 안 좋은 그림이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빠지지만 않더라도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평가 손실이 자꾸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 매도를 자꾸 자극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고, 오늘 장중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의 흐름이 어디로 튀는지 계속 관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올라가는 동안은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보수적인 스탠스는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뭐 좀 안타까운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족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하나의 우리는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 지표를 가지고 좀 바로미터로 삼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8.15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방향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렸다가 지금은 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 잠깐 쉬었습니다. 5.15에서 5.05까지 살짝 10bp가 쉴 때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요 10bp 정도 하락한 거 가지고는 안심하기는 좀 있는 것 같고, 적어도 5% 밑으로 하이힐드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번 주 간 기준으로, 이번 주 주말 기준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주간 단위로 꺾이는 그림을 하긴 하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뭔가 사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거 10bp 정도 내린 거 가지고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지표를 확인하면서 이거 큰일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10bp 빠졌는데 올라갈 때는 더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이게 이제 10%까지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오늘 새벽에 데이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뭔가 좀 신용도가 부족한 뭐 회사들 쪽에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 재무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 그래서 좀 정크펀드에 있는 위험한 회사들한테서 자금이 빠르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금들이 되고 있다. 그러면 글로벌 자산 배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당연히 불안해질 것이고, 신흥국에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하이힐드 지표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5.32로 이렇게 치솟은 이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바닥에 나올 거니까 한번 분할매수 해보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스프레드를 보면서 우리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최근에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긴 한데요. 5일선을 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양봉을 하나씩 그래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봉 만들었다가 음봉 길게, 양봉 하나 만들었다가 음봉 길게, 최근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쨌든 중간중간에 양봉이 나올 때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면 현금 비중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없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를 하면서 지금은 이 스프레드를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스프레드가 저렇게 됐는데 희한하게도 심리는 이거 뭐야? 22로 이렇게 살짝 좋아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뭐가 이게 혼이 나갔나? 그러니까 네. 정신들이 지금 네네네. 지금 혼미한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아니면 뭐 미국 증시가 약보합 정도에 끝났잖아요. 이거 참만 다행이다 생각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는지 하이드를 봤으면 저게 심리가 더 악화됐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투자자들도 이 채권 쪽에서 오는 경고 시그널을 안 보고 있는 건지 아무튼 조금 신기한 오늘 이 심리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살짝 오전장에는 기대를 했었다라는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1% 정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길래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유지가 되려나 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에는 뒷심이 부족하면서 이렇게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요즘 같은 장에서 0.15%의 하락이면 뭐 엄청 선방하고 양호한 감사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1,000포인트를 겨우 지켜주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별로 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해외 증시였고요. 저 무슨 0.38? 저게 저 빨간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닌 저 잡스러운 색. 어중간한 색깔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도 그러니까 네. 혼돈이네요 지금. 맞습니다. 네. 딱 저것만 봐도. 네, 딱히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뚜렷한 색깔이 보이는 쪽은 명확하게 지표가 한쪽으로 명확하게 움직이는 쪽은 업종도 뚜렷하게 색깔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유가가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그다음에 뭐 약간의 경기 침체 우려감 등으로 유가가 좀 크게 흔들렸잖아요. 명확하게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그 섹터는 크게 이렇게 조정받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그냥 혼조세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에서 오늘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에서는 좀 반등을 좀 보였거든요.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등 머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금리가 저렇게 좀 하락을 했으니 틈새로 바이오주는 조금 움직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이제 수급 들어온 종목들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똘똘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고 미국처럼 반등을 좀 해줄지 그런 부분들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의미 없는 그런 움직임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반도체 쪽입니다. 또 반도체. 나머지는 그래도 빅테크 관련주들 보시면 그냥 뭐 약간 어중간한 색깔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어떻게 정말 저는 잡스러운 색, 우리 민 팀장님은 어중간한 색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딱 표현하기 자주색인가? SK팡님이 피 굳은 색. 피가 근데 이게 너무 와닿는데 피 굳은 색. 피가 우리가 딱 나오면 빨간색인데 이게 굳어버리면 조금 센스가 있으시네. 조금 암울한 완전히 반도체 쪽은 완전히 굳어버리는 안 좋은 게 굳어버린 건가요? 그러면 다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윈터 이즈 커밍 때도 아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안 좋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빠진 게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혹은 이제 시작이다. 아주 의견이 팽팽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최근에는 이제 뭐 HP, 델 우리 오더컨 이야기 했었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제 가깝게는 이제 TSMC까지 그렇게 잘 나가던 파운드리 강자인 TSMC의 가동률이 약간 조금 주춤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쇼티지 이슈가 많이 나왔고 막 줄 서 있다라는 TSMC까지도 그렇게 되면 이런 이슈가 생긴 거죠. TSMC, 인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계속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마련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가동률이 살짝 지금 뭐 흔들릴 수 있다라면 증설을 쉽게 할 수 있겠나? 계획된 대로 오히려 좀 지연되지 않을까? 만약에 증설을 계획대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가격이 좀 힘들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고, 특히나 증설이 혹시라도 파운드리 쪽에 지연이 되면
반도체 장비 쪽은 이거 뭐 단기적으로 또 수주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반도체주들 다 그냥 네, 우리나라 뭐 거의 이렇게 막 급락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조금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조금 빨간색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또 우리 대표님이 아까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그 부분은 중요한 또 내용이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은 에너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최근에 적어도 머리 위에 있는 요 갭 정도는 하나 돌파를 하면 좀 우리가 희망적으로 추세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보이지 않게 거기에서 에너지가 저항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게 요 윗골이 달린 양봉들이 보이시죠, 계속. 예.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윗골이 얻어맞고, 그죠? 이틀 동안 계속 지금 이 갭 구간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기술적 분석을 안 믿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 저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기를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아직은 좀 미미한 에너지다라는 거 보시고 완벽하게 거래량 실으면서 여기를 좀 뚫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나와줘야지만 이제 한번 돌려 세우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지표들도 그렇고 차트 에너지도 그렇고 좀 부족한 그러한 힘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나마 뭐 주봉 정도만 이렇게 MACD가 이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한번 주 후반까지 이 에너지를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뭐 반대매매 관련된 기사들이 어제 뭐 엄청 많이 쏟아지더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계속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체크를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최신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 잔고율은 2.17이라는 숫자였고요. 추가적으로 더 지금 신용 잔고율이 떨어져가지고 2.14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급 부담 이게 신용 잔고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쨌든 수급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거긴 한데 저게 줄어드는 동안 시장에 영향을 지금 주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신용 잔고 금액도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9조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오늘 뭐 추가적으로 더 뭐 이렇게 하락하면 아마 8조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코스닥 신용 잔고 금액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용 잔고 금액은 줄어들고 신용 잔고율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8년 동안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잡고 턴하는 그림은 아니고 여전히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턴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턴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14% 정도 수준인 신용융자 잔고율이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고 어제처럼 장 막판까지 쭉 밀어버리는 그림이라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2%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야지만 이 신용 잔고율이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좀 더 반대매매 나오면서 이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 아래에서 어쨌든 돌아서는 시점이 나오면 제가 매일매일 이거를 업데이트해서 당분간은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요게 돌아서는 시점이 어쨌든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신규로 신용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나타날 거니까 그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고 2%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떨어지는 칼날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9조 초반대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떨어졌죠. 지금 20점 밑으로. 네. 우리 좀 전에 그 김민수 대표 같은 경우는 15조까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15조까지 떨어져야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절대 금액으로는 사실 뭐 저는 감히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기사나든지 이런 부분 확인하면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온 그러한 부분들이 한 30%, 40%가 손실 나 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기사들이 분석, 신한금융투자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 관련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량이 뭐 5조 원에서 한 8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번 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한번 바닥에서 털리는 그림이 나와야
좀 진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15조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거든요. 신규로 들어온 자금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래서 아마 그 숫자가 나오는 거고, 저는 이제 절대적인 신용잔고 금액보다는 총 대비해서 신용잔고율이 과거에 시그널을 명확하게 줬었기 때문에 저는 신용잔고율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떨어지는 칼날의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달러 원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오늘부터 계속 나올 텐데, 그와 관련해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달러 원환율과 코스피 지수를 제가 그려왔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노란색 그림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20년 동안, 22년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가 2000년 1월 달이니까요. 22년 동안에 이제 장기 그림을 제가 지수로 그려왔고, 코스피. 그 다음에 짙은색 그림은 우리나라 달러 원환율 차트입니다. 뭐, 이미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코스피랑 달러 원환율은 반비례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좀 원화가 이렇게 강하게 떨어져야 코스피 지수는 오르고, 그죠? 반대로 이 달러 원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급락을 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급락했을 때 달러 원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그림이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하락해야지만,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지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지수도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1,300원을 넘었었던 경우가 몇 번이나 과거에 있었냐라는 거 보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1,300원을 제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가로로 그려놨잖아요. 근데 짙은색 이 달러 원환율이 1,300원 넘어선 구간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1,300원 가깝게 육박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지 1,300원 넘어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넘었었던 케이스가 여기에 크게 보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두 번. 그래서 4번 정도가 최근 2020년 동안 한 4번 정도가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1,300원을 넘어설 정도로 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300원 넘어설 정도라면 뭔가 시장의 시스템적 위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1,300원을 넘어섰던 케이스를 4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최근에 이제 기사화가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뭐 언제 다녀가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9771000831이 제 군번입니다. 알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죠? 저는 근데 이거 기억력을 자꾸 이렇게 치매를 안 걸리려고 저는 이제 암기를 계속 하고 있죠. 제 군번을 9771000831. 그래서 본대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디디셨군요. 네. 97년도 1월 달에 제가 아버님이 저한테 초코파이 이렇게 한 상자 주면서 저 울면서 제가 훈련소로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병 때 아마 IMF가 거의 왔던 것 같고, 저희 집이 안타깝게도 이제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또 눈물은 아니 울면서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웃으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과거 이야기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8.15 방송은 매일 제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보시면서 그때 그랬었지, 그때 내가 한순간에 실수로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분 보증 서서 부도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아마 아버님들이 힘드신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오면서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환위기가 오기 직전에 1년 수익률을 보시면 거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게 보이죠, 그죠? 근데 외환위기 이후 1,3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3개월과 1년 뒤의 수익률을 보면 3개월 뒤에는 30% 수익률이 나왔고요, 지수가. 1년 뒤에는 36%, 즉 1,3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3개월, 1년 뒤에는 코스피가 그래도 반등을 의미 있게 세게 하더라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좀 기억을 해두자.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 부분은 기억해두자. 그래서 2001년도가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시절입니다. 이때는 그때도 닷컴 버블이 오면서 우리가 1,300원을 넘어섰고, 조금 전에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여기죠, 여기 닷컴 버블이 왔을 때가. 네. 그래서 보듯이 닷컴 버블 오기 직전에는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40% 정도. 근데 그 이후로는 3개월 동안 13% 올랐고 1년 동안은 무려 지수가 70% 올랐습니다. 즉 이 말은 위기는 왔는데 이때 내가 죽지 않고 시장에서 잘 살아만 남으면 그 뒤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사이클이 오니까 여기에서 엇박자 타지 말고 함부로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조금 조심하면서 좀 잘 참고 살아남자.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살아남는 것만 목표로 한다면 이 1300은 돌파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주는 케이스가 많았으니까 좀 버티고 좀 희망을 잊지 말고 살아남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B2, 그쵸. 신용이라든가 만기가 있는 자금은 쓰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신용을 쓸 때는 확실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건데 지금 확신을 가질 만한 장이 아니니까 상승한다는.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가 2022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에 지금 뭐 수익률이 당연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으니까 뭐 2008년도 이후 역대급으로 지금 연간 수익률이라고 했죠, 하락률. 근데 여기 지금 물음표로 돼 있는데 과연 이번에 1,300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 1년 뒤에도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조금 그려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올라올 때 내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구나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드리고요. 네, 승우나라님 급한 자금도 문제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언제 급한 자금, 급한 자금 언제 쓰겠다. 한 달간 나 이거 좀 돌려야지. 혹은 그렇죠. 이거 한 3개월 정도 내가 돌려야지. 이러면 심리적으로 쫓기거든. 그러니까 손실 볼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여유 있는 돈, 장기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한 몇 년 묵혀도 된다. 이런 돈들 가지고 하셔야 되는. 최소 지금 보시면 1년 뒤에 대부분의 케이스가 1,300원 돌파했을 때 4번 다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최소한 내 이 자금이 누가 칼이 들어와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그런 자금이면 훨씬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트에 신용 15조 가면 코스피 1850 수준이라고. 뭐 지수는 더 빠지겠죠, 당연히. 근데 그 지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냥 그걸 너무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15조 간다. 뭐 1830까지 뭐 떨어질 거를 기대한다 이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도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단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상황을 대입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이 나에게는 맞는가, 맞죠. 내 생각은 어떤 쪽에 치우치는가 이걸 보시면 내 투자 성향이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 없는 멘탈인데 남들처럼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하락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내보겠다고 막 해서는 그거는 버틸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먼저 점검을 하시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남들이 가는 대로 우르르 막 따라다닐 게 아니라. 자, 조금 이따가 아마 그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우리 시장의 고수분들에 대해서 잠깐 어제 통화를 통해서 들은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서 어제 시장이 안타깝게도 급락을 했고 우리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PBR로 이제는 0.85배까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가 0.88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0.85까지 떨어져서 야, 이거 잘못하면 설마 하는데 진짜 이거 0.8배 정도까지 진짜 이거 여기까지 하트로 제가 그려놓은 이 밴드의 하단부까지 갈 수도 있겠고 잘못하면 코로나 팬데믹 정도까지도 순식간에 언더슈팅도 나올 수도 있는 이건 알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뭐 시한부 자금으로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진짜 최대한 자제를 좀 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8일 방송에서 부탁드렸던 게 뭐였죠? 장 시작할 때 외국인 방향성을 분명히 보고 만약에 외국인 방향성이
그 전날과 달리 매도로 출발하면 이거는 좀 다시 또 왜냐하면 거의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게 움직였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지수와 외국인과 관계가. 그래서 어제 외국인 수급 출발하는 거 분명히 보시고 좀 만약에 매도로 출발한다 그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과 지수의 그림을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 뭐 출발할 때 거의 보합에서 출발했는데 빨간색으로 외국인 순매도의 방향과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이 거의 일치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코스피. 근데 특히 코스닥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코스닥만 보여드렸고 코스닥 출발하는 거 잘 보시고 마이너스로 방향을 잡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 순매도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한 번도 순매수로 돌아선 적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1,000억 이상 내려 찍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같은 방향을 그렸죠. 그리고 1,300억 정도에서 매도가 멈췄고 막판에는 조금 돌려 세우는 그림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근데도 지수는 반대매매 뭐 해피 물량들이 막 쏟아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밀어버렸는데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뭐 당중에 내가 매매를 딱히 할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공부 삼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외국인 수급 출발하는 거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상상으로도 한번 이렇게 대응을 해보고 하시는 필요가 있고 오늘도 이 외국인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의 뭐 양봉이나 아니면 음봉을 결정짓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으니까요. 잘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자 이게 이제 제일 어제 화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또 밝히면 또 안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제 엄청 텔레그램 뭐 제가 들어가 있는 뭐 그 주식 관련된 이러한 모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어제 하루 종일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IT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IT 중소형주들이 완전히 인터넷상에서 용어로는 떡락했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떡상, 올라가면 떡상, 하락하면 떡락,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진짜 어제 힘없이 완전히 내려 꽂았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IT 중소형주들의 거래원의 매도 창구가 JP모건이라는 창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게 어제 오전장에, 야, JP모건 창구를 활용하는 CFD 전문 투자자들 계좌 활용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레버리지가 거의 10배 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하면 담보 부족이 만들어지니까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좌라고 말씀드렸는데 JP모건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야, 이 CFD 반대 매매가 나오네 라고 이야기가 계속 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 봤죠. 진짜 맞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그 KB증권에도 CFD 계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주로 그 CFD 계좌를 많이 하고 있는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입니다.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하고 계약이 된 외국계 증권사는 모건스탠리랑 CS라는 증권사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라는 주로 CFD 계좌로 내가 매매를 하면 어디로 잡히냐면 창구가 모건스탠리 창구로 매매를 하는 걸로 잡히고 CS 창구로 매매하는 걸로 잡히거든요. 근데 JP모건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확인하려고 이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JP모건으로는 계약을 해놓은 증권사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CFD 계좌. 그러니까 루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갑자기 JP모건으로 아침부터 막 매도가 쏟아지니까 반대매매 이 CFD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루머가 돈 건데 막상 현장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JP모건으로 가지고 거래를 해놓은 증권사는 없다라는 거죠. 삼성이 CFD를 하고 있고요. 또 메리츠가 하고 있고 KB가 하고 있는데 이들은 CFD를 활용을 하게 되면 거래를 하게 되면 그들 창구로 잡힙니다. 삼성 창구로 거래하고 우리 회사도 KB 창구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온 루머는 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거 뭐 도대체 왜 IT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업데이트를 제가 뭐 여러 참고로 해보니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AUM이라는 것은 이제 운용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가. 그래서 뭐 좀 낯선 운영사긴 한데 90조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에서 아시아의 테크 펀드는 당연히 IT 펀드겠죠. IT 펀드를 야 펀드 청산해라
라는 주문이 들어왔고 그 주문을 받으니까 당연히 예, 그 관련된 펀드에 들어가 있는 IT 중소형주들을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니까 요게 오히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JP모건 쪽으로 창구 쪽으로 나온 매도는 알 매도인 거죠. 그러니까 IT주 위주로 투자되어 있는 펀드의 비중을 축소하고 리밸런싱하는 그런 매도가 나온 거지 우리 개인 투자들이 우리나라의 검은 머리들이 운영하는 CFD에서 청산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외국인들이 IT 섹터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는 그 알매도가 났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한 방에 청산이 다 안 됐으면 오늘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도 아마 이 부분이 IT 중소형주들한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IT 쪽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제 노이즈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급적으로 한번 손바뀜이 좀 나면 오히려 좀 매물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고, 나중에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 뭐 기관도 팔고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렸으니까,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나중에 좀 기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나머지 이제 업종과 기관들 매수 강도 토픽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관 외국인 업종별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식품, 음료, 식음료 쪽이 어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양쪽 매수 강도가 잡혔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좀 심리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올라오면서 원가 올라오면서 식품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다 인상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곡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주면 앞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에 투입되는 단가는 싼 단가, 원가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려놓은 뭐 고추 참치 가격을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한두 분기 뒤에 나올 이 제품과 원가의 이 마진 스프레드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음식료의 실적들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료 쪽은 이러한 스프레드의 움직임이 나오면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곡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떨어져만 주면 이 음식료가 대표적인 그런 실적 호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어제 곡물 가격이 최근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몇몇 나라들에서 작황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진짜 우려보다 좋아지면 음식료 쪽이 참 좋은 기회가 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아마 포인트로 두고 수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동시 매수가 들어온 대표적인 업종은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 네. 조선업종인데, 조선업종은 최근에 우리가 공부를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만 찾으면 뭔가 주도업종이 새롭게 부각이 될 텐데, 그 대표적인 후보군이 저는 조선기자재가 되지 않겠나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나마 어제 같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조선기자재 업종들은 어제 뭐 보합 내지는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근데도 뭐 시장 전체가 안 좋으면 같이 조정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이클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긴 호황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먼저 우리가 좀 담아볼 만한 후보군으로 계속 조선 쪽을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도 보시고 공부는 계속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아까 또 그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되니까 그거를 바로 가고 삼성전자 이야기 잠깐 드릴까요? 하고 우리 외국인 동향만 한번 보죠. 삼성전자 제가 잠깐 그럼 이야기 드리면 아까 대표님께서 중요한 기사를 어떻게 그걸 아시고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중요한 기사 알면 안 돼요? 아니요. 그거 되게 좀 그게 어떻게 그걸 캐치를 하셨나 싶어서 많은 기사들이 장전에 쏟아지잖아요. 근데 때마침 또 그 기사를 캐치를 하셨길래 자, 요거거든요. 우리 김영옥 고수님이 픽을 하셔서 보내주시는 거.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선택을 하신 거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네네. 요게, 물론 오늘 하루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지금 IT 섹터에 대해서 자산 배분 과정에서 섹터 IT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그러한 흐름이 글로벌리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오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자, 삼성전자한테 어쨌든 이거는 가뭄의 단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부정적인 루머가 떠돌았어요. 그렇죠. 네네.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어제 밤에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TSMC가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이유가 5나노급 이하에서는 훨씬 TSMC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격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 핵심은 결국은 칩 면적은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대신에 소비 전력은 감소시키고 성능은 높이고 발열도 안 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참 5나노 밑에서는 TSMC 기술력보다 삼성전자가 참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띄운 게 바로 GAA라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이 기술이고 이게 이제 3나노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5나노에서 4나노가 수율이 잘 안 나오니까 3나노로 지금 바로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야 4나노도 안 되는데 3나노 GA에 이거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산업계에 계시는 반도체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4나노 못한다고 해서 3나노도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못해서 바로 점프업을 해서 3나노 성공시키면 오히려 TSMC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3나노가 되는지 안 되는지 GA 기술이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젯밤에 드디어 진짜 약속한 대로 상반기에 양산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뭐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 상반기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 드디어 발표한다, 양산한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되면요 획기적으로 아마 달라지는 그러한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GAA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글에서 그냥 이미지 나와 있는 걸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GAA 구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구조가 이제 핀팻이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핀팻은 우리 상어 지느러미에서 따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트랜지스터와 게이트 요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게이트가 있고 드레인, 소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자 이동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기술인데 지금은 핀팻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3나노 GAA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사방에 다 이렇게 뭔가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 구조다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되면 TSMC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원하는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TSMC한테 줄을 서 있지만 삼성전자한테 와서 우리 거 제발 좀 해주세요 라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고 그런 오더들이 들어오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 이게 잘 된다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의 희망을 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는 이쪽 반도체 쪽, 네,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쪽에서 어떤 실적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TSMC처럼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쵸. 요소라고 보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 기술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뭔가 성과가 계속 나고 있다. 3나노 쪽에서 승부수를 삼성전자는 지금 띄우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제 한번 반격해 볼 만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는 워낙 시황 산업이다 보니 커머디티다 보니까 올랐다 내렸다 너무 이제 가격 등락도 심하고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또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쪽은 좀 안정적이거든요. 오더에 따라서 꾸준하게 이렇게 생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돼야 삼성전자도 이제 퍼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어제 사실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게 삼성전자가 1.5% 밀렸잖아요.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 하락폭이면은 보통 외국인이 400만 주에서 500만 주 매도가 나왔을 때 이 정도 밀리거든요. 근데 어제는 한 97만 주 정도밖에 안 팔았어. 기관도 한 59만 주. 근데 이제 밀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인은 어제 계속 팔다가 어제 좀 덜 파는 거예요. 오히려 좀
사실 삼성전자의 믿음은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강하셨고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내내 개인 투자분들은 계속 삼성전자를 여전히 사고 계셨고 신용으로 산 물량도 꽤 되시더라고 삼성전자를.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면 신용으로 산 물량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삼성전자도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빠르게 사모펀드 외국인 동향 보죠. 네네. 뭐 사모펀드 쪽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제가 이제 혹시 시장이 안정을 찾고 돌아서면 주도 업종 중에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과 성강밴드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당연히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죠?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고, 그다음에 성강밴드는 피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도 약간 이쪽으로 한국카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쪽 동성화인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뭐 이쪽으로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뭐 조선기자재 섹터,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린 인프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빠지는 상황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사모펀드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쪽을 보면 외국인들 쪽에서는 뭐 2차전지 장비주인 CIS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보이는 부분은 로봇 쪽,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요거, 그러니까 개별 종목 쪽에서 시총이 1.6%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좀 순수 외국인보다는 검은머리 네네 외국인들이 조금 트레이딩 CFD 네네네 뭐 그쪽의 움직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진짜 외국인이라면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 기판 쪽에서 대덕전자를 그렇게 0.5% 정도 들어온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아마 노란머리 외국인 정도,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2차전지 쪽에서 요 정도가 아마 진짜 외국인들이 지금 낙폭 과대에 따라서 조금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판,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매도 쪽. 매도 쪽도 잠깐 볼까요? 네. 사모펀드. 네. 자, 사모펀드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지난번에 이벤트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아니, 내려온다고, 이거 손해보고 어떻게 팔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누리호 2차 발사 전에 성공 여부 관계없이 발사되기 전에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을 보고 만약에 우주 항공주들을 트레이딩 하셨다면 방산도 일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싫다라면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주가 빠지면 좀 사놓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노코라는 종목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우주 방산 관련해서 주가가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했고 사모펀드에서 팔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이벤트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그 이벤트 전에 기대감은 반영이 되니까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라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다 보시면 대부분이 IT 중소형주들이 많습니다. 다 팔았네. 네, 코미코, 원익, QNC, 뭐 테스나, 아비코 전자, 네, 대부분이 다 지금 보시면 좀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좀 IT 중소형주들 쪽에서도 사모펀드에서, 왜냐하면 강심장인 펀드 매니저 아니면 자기가 사유서 쓰면서 이거 주가 빠져도 내가 안 팔고 내 버티고 올라올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사유서를 쓸 텐데, 대부분이 내 돈이 아니라 공모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20% 30% 손절하면 다 자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매도들이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 봤나요? 외국인 매도, 네, 외국인 매도는 안 봤죠. 외국인 매도는 제가 안 가지고 오니까요. 외국인 매수까지만 가져오고, 항상 외국인 매도는 제가 안 가지고 오죠. 0.2% 부족합니다. 가지고 올까요? 얼마든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로 함께 해주신 키맨 민재기 팀장님. 오늘 왼쪽 가슴에 단 저 하트. 네, 하트. 네, 저 하트가 오늘 꼭 약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